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이 되면 항상 뭐 에어컨 많이 켜고 전력이 피크가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뭐 전기를 아껴 쓰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 에어컨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전력이 요구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에너지에 관한 이슈를 가지고서 오늘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지난 5월에는 현재까지도 뭐 시급한 현안이긴 합니다만은 사법 시스템의 붕괴와 자유민주주의 위기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1회 세미나를 가졌고 오늘 에너지 미래 산업 재편과 에너지 시장이라는 주제로 또 2회 세미나를 갖습니다. 저희 모임의 이름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저희들은 미래를 내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비슷한 생각이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미래를 만들고 내일을 준비해야 될 정치권이 지금 전혀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또 지금 젊은이들이 목소리가 올림픽공원에서는 또 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목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도 마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치적인 현실입니다. 네, 그러나 정치권 밖에서라도 정말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또 우리 미래 세대의 내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내일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준비했던 내일이 이제 우리의 오늘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됐다고 생각해서 저희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임을 출범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서 또 같은 생각으로 이 자리에 모여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에너지 시장, 에너지에 관한 그 세미나를 하고 8월 달에는 AI, 휴머노이드죠. 피지컬 AI, 휴머노이드와 우리 사회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세미나를 할 겁니다. 앞으로도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내일을 준비하는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 방대한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실 손양훈 전 에너지원권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내일을 준비하는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인 에너지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드리고 무더위에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정말 보람있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를 위주로 해서 주로 공부를 해왔고 많은 에너지에 변천했던 과정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뭐 혹시 드릴 말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마 저를 초청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최정현 의원님께서 여기에 저를 초대했을 때는 요즘 호르무즈가 시끄러우니까 호르무즈 얘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뒤에 너무 상황이 아주 엄중하고 심각하게 돌아가고 AI와 관련된 이 전력과 관련된 일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엄청난 큰 변화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또 뭐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하고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특히 전력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뭐 호르무즈보다는 이게 훨씬 더 바른 주제인 것 같다. 그래서 주제를 바꿔서 AI로 산업이 재편될 때 과연 전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저랑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워낙 많이 계셔가지고 너무 익숙합니다. 근데 대체로 많은 분들은 에너지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한 내용을 잘 아시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제약되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에 대한 어떤 팩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두 가지 정도를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십수년 동안 탄소 중립이다, NDC다, 기후변화다 하는 것들에 의하여 에너지가 엄청난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CO2를 덜 적게 배출을 하고 더 깨끗한 에너지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몰두를 하다시피 해왔고,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서 1년째도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여전히 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에너지에서 가장 큰 화두였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리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AI라는 새로운 어떤 구동 엔진이 이제 산업을 재편하게 될 텐데, 그때 에너지라는 게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시절 에너지랑 너무 다르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주 크게 대두했고, 말하자면 그린 트랜스포메이션과 AI 트랜스포메이션이 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논란도 많고, 저도 오늘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탄소 중립이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는 어떠한가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큰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뭔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AI 산업 재편과 에너지라고 썼다가 며칠 전에 어떤 뭐 외국 전문가가 와서 세미나에 갔더니 From bit to watt라고 이렇게 쓴 걸 보고 되게 좋은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AI라는 게 그동안 비트의 문제구나, 칩의 문제구나, 데이터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해왔다가 이제는 와트가 문제다. 전기 없는 AI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걸 알게 되었고, 지금의 기술 수준은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From bit to watt라는 새로운 어떤 구호가 나온 걸 보고 이게 부제로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붙인 바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여건을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부존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라늄도 우리는 생산해내지는 못합니다. 부존 자원이 거의 없고, 근데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시작해서 울산에서 부산으로 창원, 거제를 거쳐서 여수까지 가는 벨트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중화학 공업이 있고, 그 많은 중화학 공업은 전부 다 에너지를 만들거나 전환하거나 수송하거나 쓰거나 정유하거나 석유화학과 같은 산업들로 꽉 차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른바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는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제조업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산업적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가진 우리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에너지가 없으면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갖지 말든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가지려면 에너지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에너지가 없으면서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아주 모순적인 그런 환경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모순적인 여건이라는 건 늘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전쟁이 났다든가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든가 환율이 어떻다든가 금융위기가 왔다든가 심지어는 코비드가 왔을 때도 우리는 에너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렵고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어렵게 선택을 해왔습니다. 즉 말하자면 에너지는 그냥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선택했다, 이게 아니고 늘 아주 긴박하고 어렵게 그런 문제들을 풀어왔다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에너지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슬라이드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너지는 자연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1차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1차 에너지는 크게 5가지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라는 화석 에너지입니다. 말하자면 땅속에서 오는 고체, 액체, 기체의 에너지가 있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우리 글로벌 인류의 모두는 전부 다 이 화석 에너지 기반 문명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위에 3개는 화석 에너지고, 말하자면 아래쪽 2개는 CO2는 배출하지 않지만 않는 화석 에너지와 다른 새로운 에너지원인데, 아직까지는 둘의 포션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이 5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대한 구조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에너지다 그러면 전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전체 에너지의 약 21%에 불과합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파이 그래프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쓰는 전기라면, 이 왼쪽에 있는 하늘색의 77.7%가
화석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지 않고 직접 소비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석탄을 태우고 석유를 쓰고 천연가스를 직접 쓰는 일들이 77.7%이고 오른쪽 위쪽 상단에 있는 약 20% 조금 넘는 포션이 에너지를 전기로 만들어 쓰는 겁니다. 따라서 전기로 만들어 쓰지 않는 에너지와 전기로 만들어 쓰는 에너지 이렇게 나눈다면 약 8대2의 구도가 역사상 거의 유지되어 왔고 대부분의 나라가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화석에너지를 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화석에너지는 왼쪽에 있는 하늘색은 말하자면 수송용 에너지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일부를 빼고는 모든 자동차가 다 화석에너지를 쓰고 있고요. 비행기, 배, 모든 수송은 전부 다 화석에너지를 직접 쓰는 것밖에 아직은 방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용 열, 말하자면 제철소의 큰 고로나 소성로나 엄청난 에너지를 산업용에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하면 전기로 바꾸지 않고 화석에너지를 석탄과 석유와 천연가스를 직접 씁니다. 그 다음에 건물 난방도 전기로 하는 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런 건물에 대한 모든 난방 전부 다 석유와 천연가스와 석탄 같은 것을 직접 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의 원료는 전기로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화학과 관련된 어떤 화석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나 화장품이나 안경이나 컴퓨터나 테이블과 같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원료가 화석 에너지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의 거의 77.7%를 차지하고 있고 그나마 전기가 20% 좀 넘는데 그나마도 화석 에너지가 그 와중에도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천연가스 발전소도 있고 석탄 발전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석 에너지부터 해방된 에너지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바로 원자력이 총 7.1%, 재생에너지가 불과 2.7%에 불과합니다. 아니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10 몇 프로 되는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그러나 전체 에너지로 따지면 여전히 재생에너지는 아직도 2.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화석에너지로부터 해방된 에너지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불과 아직도 10% 안쪽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에너지 현실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이 모든 화석에너지를 다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 후에 20몇 년 후에 쓰지 않겠다는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냐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1900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2050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석탄과 석유와 천연가스를 써왔는가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20세기의 문명은 화석에너지의 문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빠른 속도로 급박하게 우리는 콜과 오일과 가스를 개발해서 쓰면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고 지금부터 100년 전의 우리의 삶과 지금의 우리의 삶의 차이는 오로지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문제다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탄소 중립이라 하면 이렇게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는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오른쪽에 있는 오렌지색 화살표처럼 절벽처럼 뛰어내려서 2050년에는 0을 만들겠다. 물론 약간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걸 하겠다는 게 탄소 중립이라고 보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인구를 나타내고 있는데 글로벌 파퓰레이션의 양은 1900년도에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17억 명이었고 지금은 79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구 증가를 이런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현대 문명이 그런 인구 증가를 가져왔다. 그래서 지금은 80억 명 정도가 지구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인구 추계에 의하면 약 97억 명이 지구상에 산다고 합니다. 앞으로 18억 명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인구가 줄고 있지 않나. 그건 말하자면 구미와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의 일들이고 사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인구가 늘어나서 지금도 놀랍게도 일주일에 100만 명 정도가 지구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후면 거침없이 100억 명에 도달하게 될 거다. 그러면 앞으로 늘어나는 18억 명의 인구는 전부 다 아시아나 남미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에너지가 아주 열악해서 심지어 어떤 곳에는 소똥을 주워서 말려서 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 지구의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는 굉장히 회의스럽습니다. 저런 인구 구조를 가진 우리가 이런 어떤 탄소 중립이란 걸 이런 급박한 시간 내에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나이브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배출량은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1900년부터 지금까지 배출량이 늘어나는 CO2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아주 거침없이 늘어났고요. 단 한 번도 제대로 줄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대공황 때, 2차 오일 샤크 때, 혹은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끝나고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바로 원래의 궤도로 회복을 했고, 코로나 끝나자마자 2023년에도 CO2의 배출량은 30.4 GTCO2고, 그 다음에는 37.8이었고, 2025년 작년도는 38.4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단 한 번도 CO2의 배출을 줄여본 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은 적은 있겠지만 금방 다시 복구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코로나 있고 난 다음에 금융위기가 왔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다고 해서 혹은 이란에 전쟁이 있다고 해서 불 꺼본 적이 있습니까? 에어컨 꺼본 적이 있습니까? 자동차 말고 다른 걸 선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활 패턴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오로지 그냥 막연하게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는 삶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력이고 이 글로벌 카본의 추이만 봐도 탄소 중립이라는 건 허구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JP 모간이 만든 에너지 팔러시, 애뉴얼 에너지 팔러시 페이퍼에 관한 표지입니다. 이 참 꽤 두꺼운 영문 책자인데 이 영문 책자에는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책자에서 다른 것들은 다 하여튼 좋은 얘기인데 표지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지를 전제한 겁니다. 이 표지는 뭔가 하면 말하자면 이제 인류가 태양광과 풍력을 갖고 재생에너지를 갖고 강을 건널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앉아서 이렇게 봤더니 강 속에서 시커멓게 생긴 공룡이 석유를 뒤집어 쓰고 올라오는 이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왜 이게 안 되는가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 표지가 모든 걸 다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표지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표지를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흔들리는 각국의 탄소 중립 선언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호기롭게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에 그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전 세계의 130여 개 국가의 지도자들이 우리도 2050년이면 탄소 중립을 한다 하고 다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 5, 6년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선언이 전부 다 당장 비용이 들지 않는 쉬운 약속이었고 아름다운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게 거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때 그 선언을 했던 대통령들은 지금 제야에 내려가 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지금은 거의 현직에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내가 내 돈을 들이지 않고 내가 어떤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이라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짓말을 선언한 것이지 그게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탄소 중립을 도달할 수 있을까를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했고 재생에너지에 많이 애를 썼지만 여전히 재생에너지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사람들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리고 있고 에너지 비용이나 세금의 인상과 같은 것들은 다 꺼리고 있고 지금도 거침없이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아름다운 거짓말, 쉬운 약속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글로벌 대세이긴 하지만 불과 한 몇 년 사이 혹은 십수년 사이의 경험만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리라고 판단하기는 아주 어렵지만 그 와중에 에너지는 거대한 지오폴리틱스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도 있었고 두 차례의 전쟁은 말하자면 상상하기 어려운 충돌과 혼란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지오폴리틱스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에너지의 서플라이 체인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에너지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U도 탄소 중립에서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EU의 경쟁력 리포트의 첫 장이 에너지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원자력을 없애버리고 재생에너지를 과감하게 쓰고 가스는 러시아로부터 받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유럽의 에너지와 관련된 파리시가 토탈리 잘못됐고 그게 유럽 경쟁력의 악화의 첫 번째 이유라고 지금 꼽고 있으며 실제로 지금 유럽은 대부분 국가가 아주 어려운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강요된 탄소 중립에서 슬그머니 후퇴하고 있으며 이기는 추세는 점차 가속화될 거다. 이제는 거의 노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그래프는 말하자면 EU가 위에 있는 선인데 전기요금이 저렇게 높이 올라간 반면에
미국은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만 미국과 차이나는 아직 여전히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고, 미국은 우리의 시장이고 차이나는 우리의 경쟁 국가인데 우리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이유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쩌면 기후변화에 에너지 안보가 크게 휘둘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NDC를 지켜서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각국이 파리 협정을 준수하려 하고, 그다음에 모두 다 약속된 NDC를 지킨다는 전제하에 있는 겁니다. 마침 세상에 200여 개의 국가가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다 안 하는데 나만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것이죠. 실제로 작년에 캅 미팅이 연말에 있었는데 원래는 중간 보고를 나라마다 내야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NDC가 우리 얼마로 2030년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중간 연도인 지금쯤에는 우리는 얼마쯤 했다 하는 성과 보고서도 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내지 못했습니다. 왜? 아무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못 지켰고 그렇게 나와서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NDC 리포트는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적은 사람은 1.1%라 는 사람도 있고 1.7% 정도 사람도 있는데 약 1.7% 미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CO2를 배출을 줄이더라도 전 세계의 CO2 배출이 다른 나라가 하지 않으면 아무 무의의 노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중국이 한 25%를 배출하고 있고요. 미국이 한 18%, 우리나라가 1.7인데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전체 100%에 비하면 아직도 작은 포션이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선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건 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그냥 선언만 하고 탁상에서 자로 겉만 끄면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가 에너지 수급을 맞추는 정부의 정책을 흔들고 있고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벌써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 에너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 세계는 새로운 어떤 에너지 이머전시를 선언하고 있고, 미국 같은 나라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예 요즘은 의지에서 그린, CO2, 크라이미션 얘기가 우리 해외에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에 에너지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글로벌하게는 새로운 시각의 어떤 에너지를 보고 있는데 아직 우리 정부는 여전히 그런 차원에서 머물고 있음이 되게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말은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럼을 보면 누구나 다 하는 얘기가 탄소 중립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자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하는 말을 그냥 생각 없이 늘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 그 비용, 우리가 치러야 될 미래의 어떤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할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만 고집스럽게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내 코피만 터진다 하는 것 같다가 사람들은 이제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사실은 미래는 사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마드레이트한 어떤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진국들은 아마 10% 정도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2050년까지. 못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개발도상국들은 한 25%를 올려서 둘이를 합치면 한 15% 에너지 사용량은 늘어날 거다 2050년까지. 그게 우리가 노멀하게 생각하는 에너지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CO2 배출은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그래도 개발하고 있고 효율도 좀 올리고 있고 그나마 여러 가지 에미션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있고 전기장도 늘고 있기 때문에 CO2 배출량은 한 25% 줄 거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기후변화는 옵니다. 조금 더 늦게 올지 모르겠지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티게이션입니다. CO2를 줄이자는 것과 하나는 어답테이션입니다. 기후변화가 왔을 때 우리 살아남아야겠다. 적응해야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감축과 적응 두 가지입니다. 감축은 안 된다는 걸 거의 다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미 레코드가 얘기해주고 데이터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감축이 안 된다면 어답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어답테이션은 뭔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기후변화가 오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가뭄이 온다, 홍수가 온다, 폭풍이 내린다,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온다, 혹은 식량이 부족해진다, 아니면 난민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느끼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보다시피 큰 비가 오면
대부분 잘 사는 나라들은 사람이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 나라가 되어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뭐 아주 속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프라가 안 돼 있는 나라에 큰 비가 오면 한꺼번에 몇천 명씩 죽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어답테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프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식량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아마 기후변화가 와도 그래도 견딜 수가 있고 서바이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되어 있지는 않는 나라들은 정말로 심각한 불행을 겪을지도 모르겠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으로 해야 될 일은 미티게이션이 아니라 어답테이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 시장은 큰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보존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는 사람을 갖고 있는 이 나라가 맞아야 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아주 큰 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AI입니다. AI는 전력 시장에서 어떤 페이즈 체인지를 의미할 것이고 이 전력 공급과 관련된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력은 국가 기술 및 경쟁력을 저하는 핵심 기관 인프라로 격상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AI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24시간 7일 그리고 365일 막대한 규모의 전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단 1초라도 끊기게 되면 그 모든 웨이퍼로부터 칩을 만드는 모든 공정은 다 무효화되고 다시 다 돌아가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끊김이 없는 전기입니다. 과거의 에너지 안보라는 것은 석유의 확보였고 에너지 가격의 앙등을 막는 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전기를 어떻게 하면 끊기지 않고 만드느냐 하는 게 바로 앞으로의 에너지 안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능성을 가진 재생에너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개념의 기저전환이 필요한 시대로 급전환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그린 트랜스포메이션과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충돌을 하게 되었고 그 충돌은 We cannot have both라고 얘기합니다. 그 에너지 정책을 큰 방향을 바꾼 그린 트랜스포메이션과 앞으로 크게 바꾸게 될 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이 두 개가 공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반대의 정책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둘 다 가질 수가 없다면 우리는 안 되는 미티게이션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NDC를 맞추는 일을 해야 될 것을 국가적 목표로 삼아야 되느냐, 아니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전기를 확보하는 데 삼아야 되느냐의 선택을 해야 되는 와중에 있고,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게 오늘날 에너지 문제를 보는 데서 제일 큰 핵심적인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